네, 여러분 오늘 이병태 교수님하고 하는 칼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 스튜디오로 오늘 이쪽 A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 시장이 요즘 뭐 업앤다운이 굉장해요. 예, 제가 먼저 미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징조가 확실하다. 예.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 예상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이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경기가 불확실해지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예. 거고 그러면 주식에서 돈을 빼는 게 그 다음에는 대개 미국의 이제 재무성 채권, 국채로 T본드, 가죠. 예, 예. 국채로 옮겨가죠. 왜냐하면 그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몇 년 후에 확정된 돈을 돌려받을 네. 수 있으니까 글로 몰려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대개 T본드 가격이 올라가게 네. 되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이 가끔은 나타나는데 네. 두 개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네. 요즘 T본드도 떨어지나요? 똑같이 그렇군요. 주식도 네. 떨어지고 T본드도 떨어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네. 경기는 위축돼서 기업들 돈을 안 벌릴 건데 화폐 가치는 계속 낮아질 거라고 네. 생각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일정 금액을 받는 거는 네, 같은 금액을 받으면 가치는 낮은 거죠. 가치는 예. 전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본드에도 투자를 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게 한 9번 정도밖에 네.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왔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한 달 이상 미국에서 지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시장에서 안전 자산이라는 걸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 어디로 재무성 채권도 떨어지고 도망갈 데가 네, 없는 도망갈 거죠. 데가 없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데도 돈 갈 데가 네.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뭐 금값도 떨어지고 T본드도 네. 떨어지고 주식도 지금 떨어지고 이런 말하자면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 여울목 기간은 얼마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은 못 하는데요. 지금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없다. 거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1800년부터 최근까지 저는 그런 통계도 최근에 봤는데 국가 간 전쟁의 네. 평균 지속 기간은 3개월이랍니다. 네. 대개는 짧게 끝나거든요. 열전이 예. 이스라엘 같은 거는 그렇고 예. 다른 나라도 그러고 그러니까 네. 한국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건 상당히 예외적인 전쟁이고요. 네. 대부분은 대개 몇십일, 그러니까 네. 며칠 만에 끝나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리 봐도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네.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말 서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가 금방 며칠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했던 거가 이제 환상이 됐고 양쪽 다 아주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막대한데 이젠 우크라이나도 뭐 지금 군인들이 막 탈영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고 러시아도 지금 며칠 훈련도 못 받고 막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탄환도 부족하고 미사일도 없고 무기도 없던데 지금 서방이 계속 대주면서 이게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서 이게 빠른 시일에 끝나지 않을 거기 아니 때문에 어떻든 뭐 미국이 계속 불쏘시개를 대주니까 전쟁 끝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번 기회에 러시아를 아주 역사적으로 한 30년, 50년 이렇게 주저앉히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힘을 잃어야 그 다음에 미국이 대중국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러시아하고는 같이 갈 수 없고 중국도 주시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쟁도 길어지는 데다가 코로나도 뭐 깨끗하게 벗어나긴 상당히 어려워서
그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엊그제 시카고에서 그 독립기념일 축제 중에 네. 또 총기 난사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올해처럼 다들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서 독립기념일에 상당한 그 불꽃놀이 축제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잘 못 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파이어워크 폭죽이 가격이 한 5배 오른 거예요. 중국제가 안 들어왔구나. 중국에서 오는데 우선 물류 물류 비용이 워낙 4-5배가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때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쉽게 해결될 조짐이 잘 없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그리고 이제 통화량이 워낙 지금 2021년, 2020년 이 두 해만에도 미국에서 GDP의 재정 확대로 소위 재난지원금이라고 푸른 재정 확대가 GDP 한 20%가 되거든요. 뭐마요 풀렸군요. 그다음에 한 해 사이에 2020년 한 해 사이에 이태 사이에 우리 본원 통화 그 증가량은 87%가 89%가 아이고 두야 참. 브로드밴드 M2로는 45%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푸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도 다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다시 빨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경제 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그렇게들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라고 하면 적어도 한 3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2, 3년은 뭐 1년 안에 끝난다 뭐 이런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뭐 아까 방송국에 말씀하셨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 무역 흑자나는 나라들이 박살나고 있는 거죠. 적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수출 환경이 무지무지하게 나빠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규정해 왔던 수출 구조, 무역 구조 뭐 이런 거를 좀 바꿉니까? 앞으로 어떤 뭐 변화가 있을 건가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아해하는 거가 이 정책 방향이 뭐 잘안 보이죠. 과감한 무슨 정책 방향이나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상상의 지지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 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 이재명이 되는 건 못하겠다는 게 자학의 선택이었고요. 그냥 지난 대선이 워낙 네거티브로 전개되면서 뭘 하겠다는 게 불분명한 선거가 돼서 아주 그냥 추상적인 언어로 법치를 복원하고 자유주의를 어떻게 하고 뭐 시장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 그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동훈 콤비가 나서서 전광석과 같이 문재인 적폐를 수사해서 속 시원하게 다 감옥에 보내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해서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권 자체가 이번 기회에 정말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뭐 노동 개혁도 하고 말은 다 했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거로 봐서는 그럴 아무것도 안 되겠네. 용기도 계획도 없고 뭐 교육부 장관 임명되신 분이 교육 개혁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아는 교육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고 노동 개혁도 지금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연금 개혁도 지금 연금 개혁 하려면 장관 임명 잘 하셔야 될 텐데 계속
그 보건 쪽 분들만 네. 해놓고 보고 계속 낙마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님 때문에 그 토론회 중에서 연금 개혁하시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회에 정말 수출 너무 수출에만 지금 집중하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제조업만 쳐다보고 그 간섭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글로벌 제조기업들만 맨날 그 가서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정말 서비스 내수를 살리고 뭐 이런 에너지 구조도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 같은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진도 나가입시다. 시대적까지 흔들리는 국제통상 질서군요. 그 필드 상 받으신 거 보고 되게 기뻐하셨잖아요. 저는 우선 이제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 상 받은 분이요. 뭐 저보다 머리가 좋고 천재고 그래서 부럽기도 하지만 본인이 자기 부모님한테 고마워하는 게 이제 자기 믿고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해 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거라서 뭐 그 두 분이 교수인데 그 고등학교 중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흔쾌히 동의해주고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순상문 할 수 있었던 게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배고프면 못한다는데 저도 젊었을 때 꿈이 계속 다른 청년들처럼 바뀌었는데요. 그림도 그려서 화가도 되고 싶었고 또 한동안은 정말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대를 간 게 그거 하다가 다 굶어 죽을까 봐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래서 공대를 갔었는데 그래서 그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낭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스포츠 야구 잘하고 뭐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해외에 가서 날리고 뭐 손흥민이나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연예인들 중에 뭐 BTS 같은 한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글로벌 역량이 앞에 세대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제 학생들 자랑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 졸업생들도 그냥 카이스트 공부하고 바로 외국 대학에 정식 교수로 최근 한 5년 동안에 4명이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그게 뭐 제가 잘 지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세대들이 훨씬 뭐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세대들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탑스쿨에 한인 교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은 어느 학회를 가든 한인 제가 첫 번에 저희 분야 학회 갔을 때는 미국에서 교수 하시는 분들이 뭐 4-5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뭐 몇백 명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반가운 뉴스. 이거는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글로벌 역량이 있는 세대를 다 길러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소식은 많이 올 거고요. 한국이 희망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됩니다. 그 젊은 세대가 인재들을 많이 해서 글로벌 역량을 키워놨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외국에 가서도 돈을 벌어올 거다. 이제 이런 거고요. 하나는 이제 기업들 역량이 글로벌 역량이 또 많이 확충돼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낭보는 계속 여러 분야에서 쏟아질 거다. 아니 근데 어떻든 뭐 이제 젊은이들 좀 허리 펴고 계속 그 길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 그러면 이 병력제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럼요. 병력제도 지원병제도로 빨리 바꾸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쓸데없는 그 사회 갈등, 그러고 이 뭐 옛날에 그 양영은 선수인가요? PGA에 가서 우승 잘하던 선수 결국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무 소식 없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BTS 아니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BTS가 뭐 그거 가지고 형평성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1년에 가서 달러를 수백억을 벌어올 사람들을 네. 굳이 그렇게 그들도 이제 한 분야의 천재들인데 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냐? 아예 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든지 예.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제대로 월급 주는 모병제로 바꾸면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지금 뭐 훨씬 내실 있는 일자리 될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빨리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병제 저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저 사회 논의 구조라는 게 지금 그 한쪽은 너무 풀려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또 너무 그 소위 안보 보수에 집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그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그 빨리 그 풀어줘서 비단 그 천재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에 허리를 분질러 놓거든요. 빨리 좀 바꿔줘야 돼요. 근데 9세대가 빨리 결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난 그 일본 속담에 우물안의 개구리는 대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이런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이 우물안 개구리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건데요. 제가 그 우리나라의 지도층, 특히 지난 정권에서 정말 글로벌 시각이 없는, 그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 한국의 재벌 기업 또는 한국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엉뚱한 사람들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통하지도 않는 정책들을 계속 가지고 국민들을 실험실에 쥐로 만들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고 교육이 중요한 나라인데 경제가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앞으로 진행되는 글로벌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참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은 사실은 내부의 모순도 있지만 글로벌의 변화 때문에 오는 충격 그게 있는데 그거는 모른 척하고 이제 그런 자꾸 엉뚱한 데다 삿대질을 한다. 시된 방안의 코끼리. 이제 이게 코끼리 냉장고하고 같은 비유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군요. 이제 방안의 코끼리라고 하는 거는 방 안에 사실 코끼리가 들어와 있을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거대한 문제가 거기 있는데 저기 회의하는 사람들처럼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거대한 문제로 외면하는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 안의 코끼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진짜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알아야 그게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소개하는 책 중에 왜 요즘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퇴임 때 지지율도 안 되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요. 큰일이에요. 이제 지금 바이든이 그 모양이거든요. 이게 트럼프 퇴임한 트럼프보다 떨어지는 지지율이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연립 정부를 구성을 못해서 지금 2년 사이에 5번째 총선을 치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면 늘 화가 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 경제는 글로벌화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나라 안에서 쓸 수 있는 정책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세상에 거대한 충격들이 한꺼번에 아주 앞에 세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네. 변혁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책에서는 꽤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책 제목은 No Ordinary Disruption이라고 해서 아주 평상적이지 않은 네. 충격 뭐 이런 네. 거죠. 와해적 충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네 가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가 네.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글로벌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성과 가족 관계에 바뀌고 있다.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계속 새로운 기술이 이제 시장에 네. 충격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다 대도시로 모여들고 있고, 네. 이 네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닥치니까 이 해결 능력이 어떤 정부도 잘 못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일국 정치 구조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저런 거대한 변화가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뭐 4년 담임 대통령, 5년 네. 담임 대통령이나 8년 안에 뭐 큰 변화를 유도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네. 이런 얘기가 거기에 요즘은 이제 그 소위 기후 변화, 이게 어쨌든 저 진실과 상관없이 네. 경영자들한테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장애가 있죠. 되고 아리 있죠. 백인이 뭐 별별 그런 뭐 이산화탄소 문제만 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저거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네. 금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저 주장들이 또 확 바뀌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탄소 제로로 간다고 그랬다가 시대가 다시 돌아왔어. 이게 그 재생에너지 위주로 또는 탄소 배출은 저개발 국가에다 다 넘기고 거기서 에너지 사서 쓰겠다, 이 전략을 쓰던 나라들이 지금 네.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뚜렷한 지금 솔루션을 아무도 못 내놓고 있으니까 저 문제가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도 기후 변화에 대한 스토리들이 크게 바뀌는 네. 변곡점이 이제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네.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디서 그 네. 자산 운용사, 미국의 큰 자산 운용사의 네. 최고 투자 여기라고 그럴까요? CIO라고 그러죠. 네. Chief Information Investment Officer. 네. 그 소위 자산 운영의 최고 네. 책임자가 네. 지난 60년부터 2020년까지 60년 동안 세계 경제가 네. 어떻게 변했는가, 네. 이걸 한 표로 정리한 건데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나.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세계화 지금 네. 경제 구조가 1945년서부터 60년 사이에 네.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경제 체제가 네. 완성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달러가 네. 기축 화폐로 되고, 이게 금의 근본이 되고, 네. 근본이 화폐였는데 71년에 닉슨이 더 이상 네. 금이 없어서 네. 근본이 화폐를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고정 환율로 1% 이내에서만 변동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안정된 그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미국이 더 이상 금을 못 준다고 네. 선언하는 순간 이제 자유롭게 환율을 네. 정하는 그래서 그게 플로팅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시작이 된 게 70년대에 큰 변화였고 소위 닉슨 쇼크죠. 닉슨 쇼크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과 아주 유사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제 70년대의 건데 네. 바로 자원 가격이 크게 오른 오일 네. 쇼크가 와서 우리도 상당한 위기에 네. 빠졌었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해가지고 그 오펙들이 이제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 인상을 했고 그러면서 전체 이제 그 소위 요즘과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 이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제는 계속 줄어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저 이후로는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래서
80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없는 세상을 살아왔죠. 지금 저 1차 오일 쇼크의 저 스태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던 시대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세대는 지금 다 60대 이상 세대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80년, 90년, 40년을 인플레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단한 기록이네 그것도. 예, 그래서 네. 그 연준도 그렇고 네.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네.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도 네.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와도 잠시 트랜지터리한 거다, 임시적인 네. 거다 그러고 그러면서 회귀한 논리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네. MMT 이론이라고 해서 돈을 아무리 풀어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게 아마 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를 네. 살아온 경험이 네. 이미 기억이 다 지워져서 그렇게 됐을 그렇군요. 겁니다. 그 무감했죠. 예. 무감했죠. 완전히 이제 인플레는 끝났다. 끝난 시대가 완전히 없었다는 그런 거죠. 식으로 사실은 금리가 다시 올라갈 일은 없을 거다. 예, 그래서 제로 금리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네. 당연시 여겼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70년대 공포가 닥친 거거든요. 네. 저 70년대가 얼마나 괴로운 시대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저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던 대처하고 레이건은 네. 신자유주의 때문에 빈부격차를 확대했다고 계속 공격을 했던 겁니다. 저 때 그냥 경제는 계속 위축되면서 네. 인플레이션은 17% 네. 되고 막 이렇게 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저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 네.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전체 노동자 정책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임금 올린 게 기업들이 소비자 물가에다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근데 저 임금이 경제가 축소되는데 임금을 올려달라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러는데도 올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있던 게 가능했던 게 노조의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죽겠는데 이 항공 노조들이 비행기 안 띄우고 물류 네. 안 돌리고 철도 노조가 그랬던 그게 이제 해버리고. 네. 그래서 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절에 그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던 두 나라가 사실은 영국과 미국이니 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고 이제 그 두 나라가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노조 그 완전히 강성 노조를 제압했던 지도자가 네. 대처하고 레이건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을 전가하려면 네. 이 사실은 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네. 기업들이 물량이 모자르니까 네. 전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네. 많은 분야에서 그렇거든요. 네. 예, 곡물 이게 지금 네.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밀도 안 들어오고 뭐 네. 이렇게 되고. 제가 자전거에 미쳐서 최근에 네. 제 지인하고 자전거를 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겠다.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안 들어오나요? 내년 2월까지 아무것도 없답니다. 재고가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못 사고 그렇군요. 지금 예. 자전거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자전거 샀다가 네. 한 며칠 타고 돈 붙여서 팔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고차 같은 것도 지금 네.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고 이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저대로 돌아갈 거냐, 네. 정말 저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들을 많이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소위 이 돈 많이 써도 준다는 케인지안들이 네. 2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 안 온다고 그랬다가 그래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좀 조짐이 보이니까 네. 나타나도 트랜지터리한 거다. 네. 임시로 잠시 왔다 네. 가는 거다 그러더니 요즘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
그 거짓말이 지금 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한 불안 공포는 네. 저 70년대 현상이 재현될건가 하는 거에 대한 공포다. 그래서 그만큼 70년대가 이제 어마어마한 네. 그 문제였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대처리즘, 레이건이즘이 나와서 8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네. 했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 그 무역 적자가 크게 일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우성이 난 거예요. 실업률은 높아지고 막 이게 이제 저 그냥 보컬 연준 그 의장이 한꺼번에 금리를 17%로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파산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지금 그 17%, 20%는 우리 IMF 때 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에서 17%를 금리를 연준이 한꺼번에 요새 0.75% 한꺼번에 자이언트 스텝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았어요. 근데 경제는 확실히 죽였죠. 예. 경제는 확실히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그 아우성이 나잖아요. 예. 실업률은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압력을 했냐면 관세를 높여서라도 그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예. 내가 관세를 확 높여가지고 니네 무역을 수출을 못하게 할까? 아니면 수출이 좀 덜 되게 환율을 니네가 조정할래? 가격을 너의 화폐의 가치를 지금 그 환율로 보니까 여기저기서 환율 조작을 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냥 화폐 절상을 니네 확 해가지고 지금 거의 45%를 절상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어렵게 만드는 거 두 개 중에 택일을 해라.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 직접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다른 미국 시장에 큰 돈을 버는 나라들이 대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 합의한 게 플라자 협약이었습니다. 80년대. 그거는 이제 대상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플라자 협약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일본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너무 달랐고 일본이 그러니까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위기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오는 건데 경제 구조를 조정한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피하는 진통제의 선법을 계속 쓰다가 일본은 저 이후로 아주 힘을 많이 잃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플라자 협약 때문에 일본이 가장 이제 흑자 규모가 크고 뭐 미국을 능가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8, 90년대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 뭐 이런 얘기를 굉장을 했었는데 굉장한 것처럼 그래서 그냥 어떤 음모론적인 입장에서는 그 플라자 협약으로 미국이 다시 부상하는 그 자기네한테 도전할 만한 헤게모니 있는 국가들을 치느라고 이제 일본을 상대로 저걸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 유럽 국가들도 똑같은 규모의 화폐 절상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들은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조정을 한 반면에 일본은 계속 보조금 주고 금리 낮추고 안에서 인위적으로 금리 낮춰가지고 정책 금리를 낮춰가지고 기업들 고통을 피해가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문제를 키워갔던 그런 이제 그런 결과가 지금 뭐 좀비 경제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뭐 90년대는 이제 베를린 장벽의 와해가 가장 큰 거고 여기서 좌파들의 사상적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저걸 보고도 전향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게 이제 진짜 글로벌 경제 하나의 통합된 경제를 네. 만드는, 그래서 그 서방권하고 브렌튼 우드 체제가 서방의 자유무역 질서나 경제의 통화 질서를 네. 한 건데, 그거가 기본은 구소련을 대항하기 위한 공산권 문락을 대항을 한 건데, 저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서방 경제 안으로 다 글로벌 경제로 네.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완전한 글로벌리제이션의 네. 시작이 90년대 말에 이제 이루어졌고, 이때 인터넷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적으로 전자상거래 같은 때군요. 네. 전자상거래 이제 그 닷컴이 90년대 말이었고요. 네. 저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은 사실은 이제 주식 이런 것들이 전자적으로 거래가 됐고, 외환도 전자적으로 됐고, 금융의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방송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독일이 그 EU 체제 안에 그 유로 체제 안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그 착취 수준의 식민지 정책을 쓸 수 있는 이제 그 EU의 그 통화, 그 유로존이 이제 저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글로벌리제이션이 돼서 세계 시장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가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지도 많아지니까 능력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외환이 많이 쌓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출하고 수입하고 나면 그 국가의 커런시 어카운트가 그냥 그 외환 보유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잔뜩 쌓는 나라들이 생겨났죠. 그걸 이제 그 그레이트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고요. 독일도 그런 나라에 속하고, 최근에 중국도 그런 나라가 생각이 됐고요. 2000년대 이제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까지 인플레가 없을 거라는 환상은 일종의 중국 환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뒤에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금리가 점점 싸졌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 비용이 워낙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그 제조원가가 생산 원가가 낮아진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모든 걸 싸게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유통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마트 이런,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옛날에는 이제 서민들은 재래시장 가고 부자들은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만큼 좋은 제품을 중산층한테 대량 공급하는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아마존 이런 게 생기면서 그 한때 80년부터 2000년까지 그 물가를 낮춘 거에 4분의 1 이상이 월마트 한 회사의 공헌입니다. 이렇게.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공짜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심지어 뭐 신경제가 뭐 소위 월마트 현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요새 돈 주고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뭐 라디오 사든 TV 사든 거 다 안 사고 뭐 이런 통신비 워낙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게 컨테이너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컨테이너에 물건을 넣고 자동화로 적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옛날식으로 우리가 밧줄로 막 이렇게 보재기 묶듯이 묶으면 그 하역과 내리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딜레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혁명이 물류혁명의 해운 물류에 어마어마한 그 가격 인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그 계속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되면서 그 글로벌의 그 노동력을 활용하니까 인건비도 기업들이 다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큰 시장을 상대로 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네. 되니까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니까 글로벌하게 지배하는 회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싸게 만들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없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점점점 금융 기술이 발달해서 네. 이 이제 그 신용 공여를 하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뭐 땅하고 집만 담보로 삼았는데 네. 재고 자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네. 기업들한테 또는 개인들한테 신용 공여가 많이 되는 금융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점점점 이제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2010년 이때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관심사가 아니고 이 자본시장의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쪽으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 뭐 불익이 잘 된다, 러시아가 잘 된다, 뭐 어디 이제는 아프리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발도상국의 그 사정들이 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그 피그 컨트리를 비롯해서 그 주필님이 말씀하고 그 뭐죠? 그 아프리카가 뜬다는 주장은 요즘 조용해졌죠? 예,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보이는 사이에 나이제리아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몇 개 국가는 마치 우리 80년대처럼 지금 더블 디짓 성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이지리아는 참 주목해 볼 만해요. 그래서 몇 개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미가 이렇게 아웃퍼포밍 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아프리카는 요새 그 편차가 아주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국제 사기꾼은 다 나이지리아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나이지리아는 잘 살게 될 거다는 얘기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교육에 투자하고 뭐 그런 그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경제 개발하고 이런 것도 결국 지식이 계속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을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뭐 서양 말고는 제일 처음으로 했다 그러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이 해서 성공한 모델을 봤으니까 모든 수출이나 뭐 내수 부양 정책 이런 거 많이 베껴서 했죠, 그죠? 중국이 지금 일본이나 한국의 성공 정책을 흉내를 내고 있고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전파되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안정과 그 부패가 적은 그리고 민도가 높은 나라들은 쉽게 이제 따라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할 때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80년대, 70년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때였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상당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그 금리 다 주고 장사를 못 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 재주도 없는 한국 기업들이 그 금리 다 주고 생산해 가지고는 수출 경쟁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자본을 조달해서 수출 금리라고 해서 마치 국제의 선진국의 금리보다도 낮은 특혜 금리를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사실은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사실은 그 돈 벌 기회가 있다라고 냄새만 피우면 전 세계의 그 자산 운용사들이 그냥 돈이 없지는 않죠. 돈이 넘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부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써왔던 유럽이 사실은 지금 복지국가 지향의 유럽이 2010년서부터 이제 상당히 그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고, 요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독일 같은 나라들, 그 EU존의 그 경제 구조, 그 경제력이 강한 프랑스나 독일과 그 남부 유럽,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인한
그, 동구권, 네, 동구 그렇습니다. 러시아 네. 쪽에서 네. 독립한 폴란드나 뭐 이런 정말 개발도상국들하고 상당히 경제적 이해가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영국이 저 EU로부터 탈퇴하면서 네. EU가 과연 또는 유로존이 지속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워낙 커져 있기 네. 때문에 저것도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의 한 원인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60년 이상 지속됐던 글로벌화, 네. 자유무역 질서, 그 개방 경제 쪽으로 계속 움직여 온 게 네.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 사실은 반발이 많이 네. 심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막 예. 아우성을 치니까 트럼프는 그 적을 이제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중국이 일자리 다 뺏어갔고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이민자들이 네. 일자리 다 뺏어갔으니까 뭐 남부에는 벽 세우고 중국에는 그냥 관세 다 관세 때리면 올리고. 관세는 그 소비자들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중국 애들이 다 부담할 거다 뭐 이런 거짓말을 그냥 여러 번 했죠.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바이든도 뭐 별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러면서 그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탓으로 돌리는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이제 왜 그 진보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안 올라가냐? 왜 지금 70년대 저런 스태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제로 안 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레이건 대처 이후로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노조 가입률이 워낙 형편없이 낮아졌거든요. 거의 다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협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의 가격을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압력이 낮을 거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 임금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그게 이제 가격으로 전가되면 임금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임금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앞부분에 우선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진 경제인데 저는 제가 지난번 그 토요일 날 심야 토론에서 한국은 저 구조가 아직 남아 있다. 왜냐하면 밑에 30-40%는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돼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 정부가 한 군데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월급 받을 사람도 아니고 줄 사람도 아닌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거든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짓이 사실 그거잖아요. 남의 돈 가지고 선심 쓰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은 그 강성 노조들이 여전히 그 퍼센트에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협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임금이 한꺼번에 정부가 중심을 못 잡으면 한꺼번에 그냥 집단적으로 올라갈 구조가 아직 상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경충에 가서 임금 격차 자자하는데 자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경고하니까 그 보리스 존슨도 그 얘기했고 영국 저 중앙은행 총재도 얘기했고 저기 지금 미국의 연준 파월도 그 얘기하고 다 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얘기를 왜 경총 가서 하냐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영자들이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서 많이 올려준 것처럼 어느 세상에 어느 경영자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임금을 주고 싶어하는 경영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경영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을 올린 사람들이냐면 그걸 민노총 가서 얘기를 했다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경총 가서 그러면 무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야 월급
이번에 많이 올려주지 마. 그러면 안 올라가는 구조냐. 그렇군요. 그 기업의 임금이라는 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걸 아직도 기업가들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그게 시장의 원리대로 그런 집단적인 바게닝 파워로 네. 시장 가격이 아닌 과도하게 올리는 게 이제 그 70년대 네. 그거였잖아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경영자들이 대응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노동 개혁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자들,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면 네. 아니 어려워지면 정리해볼 할 수단이 있어야 이거 실업자가 늘어나야 임금 요구를 많이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정리해고 권한을 주든지 제대로 네. 아니면 파업을 하면 대체 네. 근로를 투입할 수 있게 해주든지 적어도 사업장에는 못 들어오게 네. 그 사업장 점거 농성을 못하게 하든지 뭐 그러니까 대응 수단을 줘야 네. 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저항을 하고 시장 가격 부분에서 네. 결정이 될 텐데 그건 그대로 내비두고 가서 경영자들한테 임금 많이 올리지 말고 자제합시다 그러면 자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서 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논리가 배경이 우리나라는 훨씬 위험한 구조에 있다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지난 60년에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워낙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 스테이트 스폰서드 캐피탈리즘 이제 이 정부의 간섭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미래는 과거의 그런 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뭐 그런 예측은 이제 저기서 경고를 하는 건데요. 저거는 뭐 예측이니까 충분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그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양분된 세계가 되느냐. 옛날 소련과 미국처럼. 그래서 저 강대국들의 그 양분된 세계 질서 또는 이제 지금처럼 협력적이지 않은 세계 질서가 과연 될 거냐. 이 소위 슬로발리제이션이냐 디글로발리제이션이냐 아니면 글로발리제이션은 그래도 다 유지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게 미국이 정말 그거를 자기 중심의 세계 질서를 복원할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심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 저희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의를 여러 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과거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믿지 않고 통화 정책자들이 믿지 않았던 소위 그 현대 화폐 이론 MMT 같은 것들은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항상 좌파들하고 전통 경제학자는 과연 그 공급자 측면의 경제냐, 수요 측면의 경제냐,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되게 서플라이 사이드 에코노미를 믿는 거고 그게 세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 능력이 중요한 거다. 결국 돈이라는 건 매개체일 뿐이고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경제가 발전하는 거다는 거고요. 이제 케인지안이 수요를 자극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디맨드 사이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MMT 이론이나 저런 것들이 다 케인지안들을
서포팅 정당화하는 네. 그리고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거시경제학의 이론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케인지안의 소비 디맨드 사이드의 네. 이코노미하고 전통적인 오스트리안 학파와 클래시컬 이코노미의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그 좌파들이 툭 하면 레이건의 그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실패했다 이렇게 신자유주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역사적 사례는 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미 증명했듯이 네. 디맨드 사이드 에코노믹 팔리시가 대부분 다 실패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아마 그런 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정책은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기후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 네. 하는 거고요. 요즘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환상을 좀 깨고 있는 것 같은데요. ESG라고 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네. 이해자 중심 자본주의, 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또는 이코노미 네. 이게 이제 이거를 지금 상징하는 게 ESG라고 네. 하는 건데요. 그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governance 뭐 그래가지고 네. 기업에다가 온갖 목표를 다 집어넣고 네. 사회 이해 집단들이 사회적 목표를 집어넣는 넣고 거죠. 네. 사회 이해 집단들이 네. 다 관여하고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여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게 잠시 막 저게 그냥 대세인 것처럼 하고 정부도 네. 지난 정부에서 뭐 ESG 그러고 기업들한테 벌써 또 해가지고 네. 이 사회에 있는데 또 ESG 위원회 별도마다 난리를 쳤는데 요새서 이제 저 ESG가 네. 위험한 거고 누더기고 위험한 거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 네. 부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게 맞는 예측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혁명이었다면 이제 2020년부터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네. 혁명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 육체 노동의 생산성을 높였던 기계혁명 네. 이게 끝나고 인간의 두뇌 혁명의 혁신을 네. 가져오는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늘 생산성 향상에 제약이 됐던 서비스 산업이 확 다 네.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이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에너지 쪽하고 해서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네. 변혁의 주축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이 신자유주의 소위 이제 우리 근육을 말하자면 연장했던 예. 기계 예. 시대를 산업혁명이다. 예, 이렇게 1, 2차 규정하는 산업혁명이고 거고 4차 산업혁명부터가 이제 브레인을 AI, 뭐 바이오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이제 예. 희망을 갖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AI에 대해서 뭐 일자리 파괴라는 주장이라든지 우리 알고 있던 네. 세상은 끝난다라고 하는 이제 공포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아니 그런 신화를 그래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퍼뜨리고 근데 했으니까. 그게 2006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년 내로 일자리가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벌써 14, 6년 5년이 됐네요. 16년이 됐어요. 네. 근데 미국 보시면 그 사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도 그 로봇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고 키오스크 다 있는데 지금 뭐 그래서 변호사도 일자리 없어지고 교수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지고 다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 기계 파괴 운동 할 때도 거짓말이었고 그랬어요. 지금도 두뇌용 기계 파괴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는 여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글로벌리제이션하고 같이 가는 게 이제 금융 자본주의고 디지털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과 디지털 혁명이 만나면서 요즘 크게 이제 주목받는 게 핀텍이고 암호화폐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좀 이제 해주십시오. 해야 예. 되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거고 오늘 어디까지 왔는지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브레튼 우드 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도 전에 벌써 1시간 네. 넘어서 그렇군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난 60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왔고 사실은 저 개방된 경제 체제에 네. 우리가 일찍 이승만 대통령 덕에 편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살고 지도자 있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게 늘 그 새로운 질서를 탄생하는 네. 그 축복도 같이 가져오는 그렇습니다. 거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6.25 전쟁이 아니었으면 네. 아마 좌우 이념 대립에서 못 태어났을 거고요. 아시아 후진국을 못 벗어났을 겁니다. 거고. 네. 그 브레튼 우드 체제는 이 교역에 관한 질서인데 교역이 일어나려면 항해가 자유로운 네. 그 안보가 보장이 돼야 네.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너희들한테 우리 시장 다 개방해 줄게. 네. 니네 화폐에 이제 제 브레튼 우드 체제 하면서 왜 이제 달러가 기축 화폐가 됐고 왜 그런 제도를 예. 채택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통화의 불안정성도 내가 다 개런티해 줄게.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믿어. 그러면 너하고 미국 돈하고는 네. 언제든지 바꿔줄 네. 거고 미국 돈으로 바꾸면 언제든지 금으로도 바꿔줄 거니까 네. 안심하고 니네 네, 화폐를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네가 경제를 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올 때는 네. 미 해병과 해군이 항로를 다 지켜줄 거고 네. 비행기가 다 지켜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질서,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이 되는 외교적 동맹이 되는 반대급부로 네.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안보를 보장해주고 통화의 안정을 보장해준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고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제안한 네. 건데 한국이 그 안보 우산 안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독립하고 나서. 예. 근데 6.25 때 이제 그 미군이 예. 참전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협상 카드로 네. 한미 동맹을 만들어서 완전히 브레튼 우드 체제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프님도 많이 말씀하시면 6.25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방의 자유무역 질서, 자유지역 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완성시켜준 게 적자가 된 것이 6.25. 예. 그때 북한에 있던 우수한 인재들이 다 내려왔고 특히 개성상인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썽 부릴 놈들은 다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정치, 사상적, 그 다음에 안보적, 외교적 그것이 번영의 질서가 완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의 부실 채권이나 그 과도한 채무 경영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싸게 만드는 거 버리고 고급품 만드는 혁신이 과정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재난은 사실은 어떤 구조 어떤 은총을 숨기고 같이 오는 건데 그 어떤 바보 같은 나라들은 재난을 그냥 재난으로 당하고 말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느껴져야 될 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임윤찬이라는 젊은 18살 짜리의 연주나 예를 들어서 뭐 어제 필드상 받았던 임 교수나 허준희 교수나 이 젊은 층들의 태도 또 국제적인 수준 이런 것은 지금 6070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그들을 이해도 못하고 툭하면 평화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가 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들 저는 우리가 이제 식민지 국가였고 개발도상국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현실을 늘 개도국
예. 입장, 남한테 수혜를 받던 입장, 늘 그 주눅 들어 있던 네. 입장. 그러니까 뭐 우리 교육도 엉망이고 정치도 엉망이고 사회질서도 엉망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그 가난했던 나라가 네. 194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그 2015년까지 보면 그 국민 소득을 가장 높이 올린 나라의 두 번째가 한국이거든요. 네. 예. 그 적도 기니아, 네. 그 석유 산유국 그러니까. 거기가 예. 1등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보다 이 기성세대가 굉장히 우리 낡은 시대와는 다른 세계적 그 청년들이 존재해 들어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겁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에다 물건 팔고 네. 아마존에 상품 올려가지고 네. 한국 김치가루도 팔고 호미도 팔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 그러니까 뭐 BTS나 뭐 이런 저 스포츠 스타나 네. 뭐 이런 피아니스트나 무슨 세계적인 석학 젊은 학자나 이런 사람을 떠나서라도 평균적인 젊은 세대가 어마어마한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그 제가 이제 저기 뭐 암호화폐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늘 하는 건데 그게 세대 간 인식 격차나 그 기술을 친화성. 친화성 접근하는 받아들이는 거 보면 구세 저 장년층이 신문을 보고 그 뉴스를 접했을 네. 때는 이미 그분들의 손자들은 10년에서 20년 전에 그거에 접근했다라고 보는 게 요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전에 예. 거기에 접근했다. 아니 국내 언론들이 확실히 너무 늦어요. 예. 요즘 보면 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외신 기사 번역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미국에서 총일 안사 사건 그 독립기념일 7월 4일 생긴 사건인데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 국내 언론에 일면에 사진이 나오니까 이게 뭐 구석기도 아니고 제가 카더라가 몇 번을 걸쳐 왔어.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신문사가 오늘 올린 오늘 거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뉴스가 아니고 올드 얼즈죠, 얼즈. 올드가 되는 거죠. 확실히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과 국힘당의 소위 주류와 그 갈등하는 것도 제가 이제 그런 투로 예. 그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 요소가 있다. 있어요. 그 봉건적 세계관하고 나이가 벼슬인 네. 그리고 정치인들을 어떤 주군과 신하의 네. 무슨 주종 관계처럼 배신자 뭐 이런 거 관점으로 보는 이게 정말 봉건적 세계관하고 그 다음에 뭐 보면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이라는 개인보다 네. 보수가 이번에 그래도 그 이준석이 만들어놨던 변화는 뭐 저는 국힘당이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오는 데는 20대 남자들만이라도 네. 눈길을 아니, 뭐, 주게 만들었고 아니 뭐 조금이라도 새로 끌고 온 거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저쪽 586이 상당히 늙은 집단으로 네, 보이게 만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세대 교체, 세대 혁명이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의 그 성패야 뭐 본인의 능력이죠. 네. 정말 그 혐의가 있는 죄를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재주가 아주 좋아서 그 일을 저질렀지만 뭐 저 이재명처럼 전과 사범인데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아니었으면 뭐 아닌 거를 네. 겪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점차 그 관심을 갖고 거기서 주로 펼치고 네. 그래서 제가 과연 이준석이 없는 당이었으면 청년들이 들어가서 AI 윤석열을 만들고 네. 그 SNS에다가 그냥 뭐 그 여가부 폐지 이 5자리 공약 이런 거 탁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주목받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글을 썼고요. 역시 저기 경제 문제보다는 정치 얘기가 아니 근데 그게 경제 문제예요. 예, 그 관심이 있는지 제가 예, 주저하다가 지금 국힘당이 국힘당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 하는 것은 예.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경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하고도 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 글을 주저주저 하다가 올렸는데 하도 제가 잘하셨어요. 요새도 자기 검열을 저도 요새 하고 있는 하도 당해서요. 근데 그게 지금 하루 만에 예. 화요일 날 아침에 올렸는데 오늘 이제 수요일 아침이가 하루인데요. 하루 됐는데 좋아요가 634가 예. 댓글이 246개나 공유가 한 90회가 일어나는 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 틀렸다는 분도 많이 있고 공유하면서 이제 확실히 그 사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뒤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예. 젊은 세대들한테 좀 그 희망을 갖는 게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브레튼 우즈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고맙습니다. 외에 이제 중국 어떻게 할 건가? 네, 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